현무가 아니라 미국의 자산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군의 대응을 보면 현무 미사일 오발원인 규명 철저하게 조사하여 제작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제작 회사와 군까지 발사 과정까지 이런 사고 사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 책임지고 사고 조사해라. 사고가 났을 때 뭔 일인지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군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현무 미사일 수시 점검 및 발사 시험이 필요하겠네요. 지속적 관리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지난 4일 밤 강원도 강릉에서 한미연합 미사일 훈련 중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지상에 낙탄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벌인 것이었던 만큼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다가온 요즘, 한국군은 정말로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총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평북 태촌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죠.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일 오전에는 자강도 모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LBM 한 발을 발사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M1 바다에다 미사일로 물수제비를 뜨는 것에는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잊을만 할 때쯤 한두 발씩이나 쓰던 미사일을 갑자기 5발이나 연달아 날려대자 슬슬 불안감이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도발을 두고 북한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탄도미사일 발사 전 탐지하고 감시했다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국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전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신형 현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국군의 날이 지나고 4일에 돌연 앞서 발사한 4발의 SRBM이 아니라 IRBM을 꺼내든 것이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형 현무 미사일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신형 현무는 그 정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무 2의 개량형, 현무 4의 파생형, 급기야는 극비리에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현무 5가 이것이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이름은 일단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로 정확한 재원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나온 발사 장면이 기존의 어떤 현무와도 달랐습니다. 영상에 담긴 신형 현무의 형상은 현무 2와 비슷하지만 길고 자세 제어용 측면 날개인 카나드가 없으며 콜드론치로 발사되었는데요. 발사 직후 미사일 하단에서 화염 방지판이 좌우로 분리되고 즉 추력기로 자세를 제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신형 SLBM이었습니다. 우선 콜드 출시를 했다는 것은 발사 시에 화염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폐쇄 공간에서 발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즉 주력기를 보호하던 화염 방지판이 콜드론치 진이 떨어져 나가고 이윽고 측 추력기가 작동해서 발사 지점을 벗어나 자세를 제어한 후 엔진이 정화되는 장면은 러시아의 토포렘 ICBM을 연상하게 했죠. 영상에서는 지상 발사했지만 잠수함 플랫폼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발사 장면에 덧붙여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한다고 신형 미사일을 소개했는데 과거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던 탄두 중량 6에서 9톤, 사거리 300에서 600km급 미사일이 정황상 이 고위력 현무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하 100m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고 있는 북한 수뇌부의 벙커를 단 한 발로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탄두 무게를 줄인다면 사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늘려 중국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8, 9톤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라며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고위력 현무 공개 직후 SRBM이 아닌 IRBM을 꺼내 쓴 것은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들도 그 정도 미사일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레 도발 수위를 확 올린 북한의 행보에 한국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국의 핵 항모 레이건호는 다시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nem과 동시에 화력 투사로 경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에 겁을 먹은 것은 우습게도 한국이 아닌 일본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을 가로질러 발사한 IRBM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하늘을 가로지른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관방장관 등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들에 대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권고를 내렸죠. 주민들은 돌연 정부에서 온 미사일 경고 문자에 러시아가 드디어 핵이라도 쓴 줄 알고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형 미사일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서자 앞서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국군은 이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의 대응에 돌입했는데요. 그것이 4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 연합미사일 발사 훈련입니다. 이때 발사할 계획이었던 미사일은 미군의 HIMARS와 한국군의 현무 이 각각 2발이었는데요. 먼저 발사한 현무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더니 기지 내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에 군은 현무의 발사를 취소하고 HIMARS 2발만을 동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한 후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낙탄한 현무는 추진제가 비정상 연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낙하 후에 재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탄한 미사일이 현무 2C 모델이라고 언론이 속보로 밝힌 바와는 다르게 공개된 훈련 장면에서 유추되는 모델은 현무 2A로 보이는데요. 특유의 토끼귀 모양 100m가 달린 발사 차량이 훈련 현장 사진에서 포착되었는데 이는 현무 2A와 B 전용입니다. 또한 현무 2의 여러 모델을 섞어서 훈련할 경우 보통은 선입선출 개념으로 2A를 먼저 쓴다는 점, 사격 훈련 시 통제된 영역이 반경 300m로 C 모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근거로 꼽힙니다. 현무 2A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저장 기한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고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나머지 관리 소홀로 인해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기술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야 무엇이었든 간에 미사일 낙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도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기 때문에 군 당국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탄한 지점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화재 발생 후 탄두가 유혹하지 않은 것도 천운이 도운 셈이죠. 다친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도발을 걸어오는 북한의 철저한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에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기술적 원인부터 관리 감독까지 유사시도 아닌 준비된 실사격 상황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다 떨어졌다는 사실로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밤중에 미사일을 발사해 발생한 섬광과 굉음, 낙탄으로 인한 화재까지 인근 주민들은 언론 보도 엠바고가 해제된 아침까지 8시간 넘게 불안에 떨어야만 했기 때문에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것이 강릉에서의 훈련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릉에서의 미사일 훈련 6시간 전에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은 주력 전투기 공격 편대를 띄워 공대지 합동직격탄 JDM의 발사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한국군에게서는 F-15K 전폭기 4대, 미군에서는 F-16 전투기 4대가 각각 참가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훈련은 서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JDM을 발사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공군과 육군이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화력을 투사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를 날릴 셈이었던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어 정신적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무 이 미사일의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데요. 군은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면서 탄두가 폭발하지 않은 원인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와 함께 현무 2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력 공백 우려는 물론 현무 미사일이 포함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타격 자산으로 운영하는 무기 체계는 다양하고 지대지 미사일도 종류가 여럿 있다며 전체 보유량이나 계획과 대비해서 운영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무 이 미사일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력 운영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사고 후 문제가 됐던 주민 안내 부실 문제는 앞으로 보완점을 찾겠다며 사전에 주민 홍보나 안전 점검 등을 했지만 실시간대 우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놀라고 불안해한 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사건을 뼈에 새기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를 계기로 더 강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로 재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과 같은 첨단 전략 무기는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미국조차도 미사일 실험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점점 더 강한 기술력을 쌓아 올린 것이죠. 천부적인 기술력으로 선진 기술 국산화에 도같은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도 훨씬 적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자세와 적절한 사후 대처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앞서 등장한 신형 고위력 현무와 같은 진화된 무기 체계를 더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실사격 훈련도 아낌없이 해서 혹시 모를 결함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에 발맞춰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역제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호주와 일본 등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소위 혼자서 전 세계를 왕따시키겠다는 억지 부리기 정도로 해석됐지만 극동 개발 협약을 비롯해 러시아의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했기에 이로써 한국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쏟아져 나온 한국 기업들의 추가 제재 발표를 접한 이후 경악한 반응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엔 서방 제재로 체급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러시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다시는 일어설 수조차 없게 만들 수 있는 초유의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지 시각 7일 러시아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들에게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해 충격을 줬습니다.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계좌를 개설한 후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같은 규정은 월 1천만 루블, 현재 환율 기준으로 8,850만 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루블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만큼 비우호국에 포함된 국가들은 외교적 제한을 떠나 당장 관련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문제는 전쟁 초기부터 이미 한국 기업들은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었기에 비우호국에 포함된 지금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일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지난 1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 화장품을 수출해온 국내 한 기업은 우크라이나 바이어가 누블과 같이 폭락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향후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심지어 일부 우크라이나 업체들은 이미 주문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통보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 또한 당초 우크라이나 5대 사행에 화물을 하역할 계획이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해운사는 최종 도착지를 터키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대책반 운영을 시작한 이후 단 5일 동안 101개사에서 애로사항 138건이 접수됐다며, 유형별로는 대금 결제 관련이 81건, 물류 43건과 정보 부족 10건 등 특히 수출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호소가 가장 많아 여유 자금이 적은 소기업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지 중소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국내 유수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인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러시아와 계약을 맺은 LNG선과 LNG 프로젝트 총금액은 6조 9,97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러시아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은 총 7척이자 금액 기준으로 1조 8,270억 원 규모이고, 이와 별도로 삼성중공업의 경우 러시아 LNG 프로젝트의 선박, 블록 등 기자재 공급과 관련 약 5조 1,7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통상 국영 에너지 기업이 선박 발주를 넣는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를 통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데가 선박 인도 시점에선가 대부분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 계약의 특성상 한국이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현재 국내 조선 3사는 최소 수조 원대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와 부품 업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 23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부품업체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부품의 90% 이상은 현대차와 기아 현지 공장으로 납품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반도체가 탑재된 부품 등의 수출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현대와 기아의 러시아 공장은 가동 자체를 중단해야만 하는 초유의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을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로 한국의 대러 승용차 수출은 이듬해 621% 줄었고, 타이어 매출 역시 557% 감소한 바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이란 노골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비신사적 대응이자 국가를 넘어 신뢰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관계를 한낱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경제전쟁 선포와 같았죠.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적어도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재는 당연하겠지만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자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됐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30%로 1위를 달리고는 있으나, 반면 대러 반도체 수출액은 대략 7,400만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0.0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이 러시아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다면 러시아의 신생 전자기업들의 싹이 모조리 잘릴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하나의 요청 이후 점차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시작을 알릴 무렵 애플 등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이 가운데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삼성 부회장에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한 통의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이번 공문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유치원과 병원을 폭격하고 있고, 정부군과 시민들은 지금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침략군에 맞서 싸우는 와중에 적어도 삼성 정도의
글로벌 기업 파워라면 침략 자체를 막을 순 없어도 전쟁 과정을 늦추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었죠. 이후 고심 끝에 삼성이 러시아 제재에 공식 합류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단 하루 만에 루블화의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했고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사실상 모든 거래를 중지한다고